네, 안녕하세요. 저는 14기 여준호이고, 인트로 투 뒤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미디 기간이다 보니까 좀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해볼 거고, 네,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콘텐츠고요. 뭐 인트로 저희 딥러닝 하고 이제부터 딥러닝 들어갈 텐데, 뭐 어떤 배경으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 옵티마이저, 트레이닝 뉴럴 네트워크 순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저희 지금 이 옥차에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 뭐 퍼셉트론도 그렇고, 뭐 이제 나중에 MLP라고 부르는 것들, 그리고 뭐 로스 펑션, 뭐 SGD 되게 많이 나오는 이제 마주칠 단어들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뭔가 뒤에 걸리거나 하는 게 있으면 다시 컨텐츠에 있는 단어들을 좀 다시 보시면서 좀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고, 뭐 본의 아니더라도 아마 외우게 되실 거라서 아무튼 용어가 중요한 세션일 거다 반복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나중에 기회를 할 때도 그럴 거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는 머신러닝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슈퍼바이스드, 언슈퍼바이스드 이렇게 나눠서 진행했었는데, 슈퍼바이스드는 이제 리그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기현 씨가 다뤄줬던 주로 뭐 의사결정 트리, 앙송블에서 쓰던 것들 있었고, 그리고 뭐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할 때는 클러스터링, 디멘셔널 리덕션에서 차원 축소까지 좀 간단하게 봤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이제 좀 넘어서 이번부터는 이제 딥러닝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저희 좌표 설정을 좀 해보자면, 인공지능 카테고리 안에 이제 머신러닝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러프하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기계한테 시킨다. 그래서 그걸 대상할 수 있는 모든 자동화에 해당하는 건데,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머신러닝으로 뭔가 데이터로부터 기가 스스로 학습해서 뭔가 해결하는 것. 이게 머신러닝을 했었는데, 좀 저희가 그거에 이어서 좀 뉴럴 네트워크도 쓰고 비정형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이제 딥러닝이죠. 그래서 그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딥러닝에 대해서 좀 배워볼 차례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뒤에 나올 이제 세션들도 다 이걸 배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필 뉴럴 네트워크가 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랄까? 그래서 ANN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생물학적 신경학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많이들 이제 얘기합니다. 네, 실제 그렇고, 네,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키피디아 정의를 좀 따오면 인공신경만은 시냅스 결합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인공 뉴런이 학습으로 시냅스 신호 세기를 결합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 모델 전반이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신경세포 안에는 이렇게 바이올로지컬 뉴런이라고 이제 재미나게 그려줬는데, 이제 뭐 저기가 아마 가지돌기로 알아요. 저기 뭐 X1, X2, XN 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갈 거고, 이제 거기에 신경세포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처리를 할 텐데, 우리 몸이 그거에 대한 좀 영감을 얻어서 실제로 우리 뭐 인풋 데이터들에 대한 가중합을 처리하는 중간 노드가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아웃풋을 내는 형태로 아티피셜 뉴런이 좀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좁은 의미로 붙여져 역전파법에 닫힌 퍼셉트론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잘못된 용법이라 하고 좀 더 넓은 의미의 이제 신경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많은 단어들이 반복될 거예요. perceptron, 이제 weight, backpropagation, 뭐 optimizer. 그래서 좀 단어 용어에 대한 걸 좀 많이 친숙하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인공신경만은 결국엔 함수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원하고자 하는 거는 파라미터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네, 원하는 함수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되게 많은 뭐 게 결합된 뭐 fx 수식을 쓰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 fx라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좀 원론적이고 쉬운 내용이었고, 네, 그래서 기초적으로 이제 퍼셉트론에 대해서도 좀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x1, x2, y라는 노드가 있고, 가중치에 해당하는 이제 엣지가 존재할 텐데,
이제 y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x와 가중치의 가중합, 네, 그냥 x의 가중합이죠. 네, 그것들을 통해서 뭐 어떤 세타값, 이게 threshold가 될 거고, 네, 이것들을 넘지 못하면 0, 넘으면 1. 네네. 그렇게 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이제 0하고 1 값을 도출하는 형태가 이제 컨셉처럼다 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추가될 거고, 좀 대표적인 게 이제 엔드 게이트죠. 이것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좀 본다면,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파라미터라는 걸 좀 학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좀 주되게 좀 학습하는 파라미터는 이제 W라는 이제 가중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했을 때 이제 W가 원하는 값으로 좀 학습이 돼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뭐 이제 엔드 게이트를 좀 구현해 보고자 한다면 이제 이렇게 값이 존재할 거고 우리가 원하는 y 값은 이것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현할까 생각했을 때 이제 W1과 W2는 음, 이제 1, 1이라고 본다면 어, 숫자가 잘못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여기 대입했을 때 그리고 똑같이 이제 0, 0, 1, 1 이렇게 나올 거고 0, 1, 0, 1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값인 이제 0, 0, 0, 1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더했을 때. 최종적으로 얘만 넘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세탁값을 만약 1.5라고 했을 때 얘들이 이제 결국엔 W1과 W2가 11로 확정이 됐다면 얘네가 넘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좀 설명을 잘못했는데 이제 세탁값이 정해져 있다거나 혹시 이제 얘네도 학습한다고 할 때 W1과 W2를 이제 1과 1로 찾아가는 과정 혹은 1과 1이 아니더라도 되게 많은 값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드만 봤는데 뭐 낸드도 있고 이제 오어도 있어서 얘네들 한번 이제 뭐 인러닝 스터디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찾아보시는 거를 해보시면 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를 식을 바꿔볼게요. 그래서 제가 세타를 막 계속 합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B라는 걸로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좀 편향, 바이어스가 되고 얘네도 이제 어떤 노드로 추가가 돼서 우리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X1, X2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B에 대한 이제 노드가 추가되면 얘도 똑같이 학습할 수 있는 엣지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얘네도 이런 식으로 학습이 돼서 클래시피케이션, 결국엔 하이퍼 파라미터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넘어가면 1, 여기 넘어가면 0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찾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단일 퍼스트원을 봤는데 이제 멀티레이어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뭐 대충 간단하게 같은 상황을 본다면 뭐 이제 뭐 또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노드한 숫자가 threshold를 의미하고 이를 초과할 때 활성화되는 것을 한다면 이 퍼스트원은 활성화될까 말까. 그거를 본다면 어 근데 이 히든 노드 첫 번째 노드로 가려면 얘가 1 곱하기 1 해서 1이 나와야 될 거고 1 곱하기 0 해서 0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얘네 두 개의 합이 1을 넘지 못했으니까 얘는 아웃풋이 0이 될 거고 두 번째 이제 노드를 본다고 한다면 1 곱하기 1 했을 때 1이고 1 곱하기 1 했을 때 1인데 이제 얘를 뜰솔드라고 했으니까요. 얘를 넘었으니까 1이 출력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도 본다면 이제 결국엔 1 들어가고 1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0이 나와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여기 들어가는 건 0 곱하기 1 해서 0 나오고 1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 1 곱하기 0에서 0 나오기 때문에 얘 다 합치면 마이너스 2여가지고 0점을 못 넣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퍼셉트런은 뭘 도출하는 거였냐면 0을 도출하는 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멀티레이어 퍼스트런이 좀 더 이제 필요한 이유는 이제 뭐 엑셀 게이트 뭐 이런 거를 보게 되면요. 아까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한 플레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직선형으로 찾을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네, 빨간색 점들을 이제 이 점들을 좀 나눠야 된다면 색깔이 다른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누거나 뭔가 단순하게 직선 뭔가 평면 형태로는 안 나눠지기 때문에 뭐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엑셀 게이트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 그래서 멀티레이어를 좀 구성을 하고요.
특히 이제 엑소월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머 프로덕트라고 해서 이제 논리의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진리표를 알 수 있으면 게이트 조합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낸드랑 월 걔네들을 이제 엔드로 이제 조합한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 좀 간단하게 수학적 정의가 있어서 좀 보자면 이게 x의 노 낫이고요. 낫 형태고 x1의 낫 형태고 x2고 이게 x1, x2 낫 이런 형태가 결국에는 노어의 좀 수학적 형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좀 다시 수식 전개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노어라는 이제 수학적 표현이 최종적으로는 이 낸드라는 것과 이제 오어라는 것의 결합으로 표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곱하기는 엔드였고요. 곱하기는 엔드고요. 이제 오어는 더하기이기 때문에 낸드와 오어의 이제 엔드 게이트로 결합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오어 게이트로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똑같이 표현해 놓은 그림이고요. 낸드, 이게 오어.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곱하기로 하면은 이제 y값, 우리가 원하는 y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퍼셉션을 이제 결합을 한다면 좀 표현력이 좋아진다. 좀 어려운 게이트도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단일 퍼셉션이 아니라 여기 멀티 레이어 퍼셉션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때 필요한 게 좀 활성화 함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활성화 함수. 만약에 저희 아까도 말했지만 좀 스레스홀드를 정의하고 이걸 넘으면 0, 넘지 못하면 0, 넘으면 1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런 정의가 없었으면요. 만약에 넘지 못하면 0이다. 뭐 넘으면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지 않았으면 이건 단순하게 좀 선형 결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좀 뭐 단순하게 선형적으로 이제 설명하지 못하는 뭔가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찾을 수 없겠죠. 그래서 좀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비선형성을 좀 추가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레이어를 최종적으로 구성을 하고요. 음, 뭐 A는 이제 트랜스퍼 펑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추가해서 이제 멀티 레이어 퍼셉션이나 뭐 이런 걸 레이어 구성할 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H가 우리가 원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되겠죠. 뭐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가중합 해가지고 이제 x1이랑 w 해서 어떤 값이 나오고 x2랑 w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얘네 두 개를 더했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인 y1이 됐을 때 이걸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까처럼 뭐 인계값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뭐 넘고 말고 뭐 이런 걸 수학적으로 정의해서 z값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0인지 1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한 세 개 정도 좀 함수를 볼 건데요. 이제 처음 본 게 이제 스텝 펑션. 이거는 그냥 뭐 아까 말한 거랑 똑같아요. 이제 최종적인 가중 합이 0보다 작으면 그냥 0을 출력하는 것이고 이제 0을 넘으면 1이 출력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일 기본적인 스텝 펑션이고요. 너무 간단한 문제 아니면 안 쓰겠죠, 이런 거. 저희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좀 의미가 있는데 시그모이드라고 해서 시그마가 좀 구불구불한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이 뭐 로지스틱 펑션, 하이퍼볼릭 탄젠트 뭐 이런 구조들이 다 이렇게 S자형을 띠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하이퍼볼릭이고 이게 시그모이드거든요. 뭐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으면 다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중 시그모이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로 볼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 렐루입니다. 렐루. 이름이 좀 귀여운데 이제 렐루는 뭔가 0을 넘으면 x 값이
x 값이 이제 0을 넘지 못하면 그냥 그러니까 음수는 다 0으로 처리하는 거고 이제 양수 영역은 다 기울기가 1인 것들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좀 등장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뭐 활성화가 왜 이렇게 많냐라고 보시면 아까 같은 경우는 좀 기울기 최종적으로 저희가 뭔가 그레디언트라는 걸 통해서 나중에 백프로파게이션 뭐 이런 걸 진행을 할 텐데 이러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것들을 미분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함수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미분을 해서 쓰게 되는데 뭐 시그모이드나 이런 거는 여기는 이제 1에 가까운데요. 여기로 가면 또 0에 가깝거든요. 기울기가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뭔가 기울기 계산을 할 때 0이 된다는 거는 뭔가 버려질 수 있다는 의미니까 렐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양수만 되면 뭐 음수는 물론 버리지만 양수만 되면 기울기가 다 1로 이제 유지가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뭐 이런 이제 뭐 기울기 소실 문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베니시 그레디언트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네, 펑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비선형성을 추가를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비선형 활성화 함수가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선형 변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뭔가 계속 실수값을 곱하고 더하는 형태여가지고 최종적으로 뭔가 0하고 1로 분류하는 문제가 됐을 때 크게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0하고 1로 계속 분류해서 얘네들에 대한 조합을 계속 거침으로써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혹은 뭐 0과 1이 꼭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밸류 같은 펑션을 도입을 해서 비선형성을 추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복잡한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셉추얼은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의 좀 조합이다. 그래서 뭔가 계속 좀 많은 레이어를 추가하고 하면 할수록 좀 많은 피처를 해서 좀 잘 판정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좀 너무 많이 하면은 좀 지역적인 피처만 본다. 뭐 이런 좀 특징도 있죠. 네, 트레이닝을 볼게요. 다음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좀 이제 저렇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액티베이션 펑션, 뭐 여러 가지 레이어 개수를 추가해서 저희가 뭔가 아키텍처를 만들 텐데요. 아키텍처를 잘 구성했으면 이거를 좀 잘 훈련시키는 것도 이제 설계자가 원하는 걸 가질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딥러닝을 통해서 사람을 할 수 없거나 사람 대신 해주길 하는 기능을 원하는 함수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트레이닝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미니 배치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저희가 뭔가 데이터를 이제 로드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로드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뭔가 학습시킬 때 인풋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이제 아웃풋으로 뭐 여러 가지 펑션을 거쳐서 아웃풋이 나와서 얘네들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얘네들 판정하는 걸 텐데 결국 인풋 데이터를 로드할 때 있어서 얘네들을 단순하게 로드하면 좀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니 배치 트레이닝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비효율적인 걸 넘어서 사실 한 번에 투입하면 좋긴 좋겠죠. 근데 컴퓨터 리소스가 이제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램이나 뭐 GPU나 뭐 여러 가지 성능 문제로 좀 나눠서 로드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뭐 아웃 오브 메모리 뭐 이런 거 가끔 파이썬에서 뜨는데 이제 그런 현상을 좀 막고자 혹은 좀 더 효율적으로 트레이닝하고자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학습시킨다면 이 배치라는 이제 데이터 로드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학습시키면 배치는 1 배치예요.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가 아니라 그냥 1 배치예요. 그러니까 배치가 1이고요. 그래서 걔네 이제 전체 데이터를 한 번 학습하는 거를 에포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 에포크를 한 배치에 대해서 한다.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좀 효율적인 걸 위해서 이제 미니 배치라는 걸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로 나눠서 로드를 하죠, 데이터를. 그래서 1000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를 한 번에 다 넣었다. 그러면 원 배치인데 5개의 미니 배치로 쪼개서 나누면 배치 사이즈는 200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미니 배치 안에 들어있는 개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한 번에 로드를 하고 싶느냐 그게 배치 사이즈가 될 거고 미니 배치에서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5개의 미니 배치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에포크를 구성을 하게 될 거고 이 한 에포크 말고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에포크를 이제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정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좀 저희 선택입니다.
트레이닝을 볼게요.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볼게요. 그래서 저희 로스 펑션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좀 되게 중요한 펑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왜냐면 저희 뭐 논문이나 이런 걸 읽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노드 만들고 뭐 레이어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멋진 아키텍처도 구현하지만 결국엔 좀 그 원하는 설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하려면 이 로스 펑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MSC나 크로스 엔트로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면서 이제 학습자가 뭔가 설계자가 학습을 좀 더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이걸 다시 봤을 때 사실 문제 정답은 있어요. 그러니까 인풋하고 아웃풋은 저희가 있죠. 근데 컴퓨터는 채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저 아키텍처 안에 때려 넣고 그냥 원하는 대로 계산을 해서 뭐 가중치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딱히 없죠. 만약에 그랬을 때 뭐, 그냥 빈 깡통인 거잖아요. 그냥 넣으면. 그래서 이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좀 채점을 해야겠다. 한 게 이제 채점 방식이 로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MSC나 펄스 엔트로피인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만약에 어떤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었다고 하면요. 뭐, 이가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웃풋에 뭔가 요 아키텍처 있다고 할게요, 여기.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타입을 해서 아웃풋이 나올 텐데, 이때 뭐가 딱히 뭐 없다고 했을 때, 뭐 좀 이상한 이미지가 그려질 거예요. 이상한 이미지가 그려질 거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이 딥러닝 모델이 잘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웃풋하고 인풋에 대해서 뭐 이미지는 보통 픽셀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이 픽셀 하나를 떼가지고 이제 MSE 로스 민 스퀘어드 에러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민 스퀘어드 에러를 구해서 얘네들을 이제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하겠다. 그러면 얘네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별론데 그럼 다시 가중치 업데이트하고 하면서 점점 얘가 우리가 원하는 2에 가깝도록 모양 뽑을 수 있겠죠. 뭐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로스 펑션이 채점을 함으로써 이 로스 값이 좀 줄어드는 형태로 네, 저희가 네, 로스 값이 줄어드는 형태로 학습을 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순히 로스 펑션만 두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 이 채점 방식을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문제일 텐데 그걸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옵티마이저 알고리즘에서 했었는데 네,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목표가 뭐 민 fx라는 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있을까 했을 때 썼던 방법입니다. 네, 경사각법이라고 해서 뭔가 경사가 이제 최소화되는 지점으로 가는 게 우리가 원하는 이제 미니멈 값일 거다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로스 펑션 이렇게 설계했으면 결국에는 이 세타가 계속 그 파라미터를 다 뜻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파라미터 종류는 웨이트가 될 수도 있고 바이어스가 될 수도 있고 뭐 텍스처는 두 개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로스 펑션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세타 값을 이 fx에다가 넣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보시면 xx 있었는데 fx에다가 이게 미니멈 하는 것을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실함수로 숫자하는 점수가 결국에는 손실함수의 최소값을 찾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방법론 중 하나가 얘네들의 미분값들이 최소화되는 그래서 네, 그 방법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그레디언트가 음의 기울기를 가져서 세타 증가한다고 볼게요. 얘네가 계속 마이너스 값일 테니까 최종적으로 플러스여가지고 세타 계속 업데이트 되겠죠. 증가하는 값으로. 그래서 손실함수가 감소한다면 얘네가 결국에는 손실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얘네가 감소한다면 이 파라미터는 커져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네들이 기울기가 최소화되는 지점으로 학습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그 학습 방법론이고 이제 뭐 대충 좀 도식화를 해보자면 디멘션 오브 데이터라고 해서 여러 데이터 셋이 존재할 거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DL 모델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로스 펑션을
로스 펑션이 이 모델이 내놓은 아웃풋을 우리가 원하는 타겟 값하고 좀 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로스 펑션이 채점을 할 거고, 이게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론을 통해서 원하는 최적점을 찾으러 가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거는 파라미터 값을 갱신하고 뭐 가중치나 이런 걸 학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학습된 가중치를 지속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이 로스 펑션 거치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나오는 게 우리가 원하는 이제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트레이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론 말고 이제 뒤에 뭐 옵티마이저 방법론 하면서 스토캐스틱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텐데, 뭐 이건 간단하게 말해서 아까 뭐 미니 배치 방법론이랑 같은 느낌이 있는, 아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고요. 이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뭔가 이제 데이터를 넣을 때 이 로스 펑션에 대해서 한 번에 모든 거를 다 넣어서 로스가 채점을 한다면 그게 비효율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네를 좀 확률적으로 어떤 이제 확률적인 값으로 일부만 뽑아서 여기에 대해서 로스 값을 채점을 하고 다시 돌려서 세타값 가중치를 갱신하는 방법이 이제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반복하여도, 근데 이 일부 데이터들은 계속 바뀔 거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더라도 결국엔 원하는 최적점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는 미니 배치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검사 하강을 하는 게 되고, 뭐 모든 인풋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줄어들고 효율적으로 찾기가 가능하다라는 방법론이다. 그리고 이 방법론을 우리가 뒤 옵티마이저에서 한 번 더 얘기하긴 할 텐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대부분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 교로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걸 넘어갈 텐데, 아까도 언급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로스 펑션이 존재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채점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로스 펑션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는데 이거 미분을 어떻게 할까라고 본다면, 세타는 파라미터 웨이트 바이어스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할게요. 그랬을 때 뭐 CK는 아웃풋, Y는 정답. 그래서 A는 액티베이션 펑션, Z는 그냥 레이어에서 나온 아웃풋과, 웨이트는 아까 말한 가중치, 그리고 B는 바이어스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얘네를 구할 때는 이 체인 룰이라는 방법이 적용이 돼요. 체인 룰. 그래서 룰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저희가 미분할 때 여러 가지 파라미터로 구성이 될 텐데, 얘네를 이제 좀 단계적으로 짝짝짝 뽑아서 쓴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이게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미분하는 걸 원한다면 이렇게 처음하고 마지막을 구성을 하고 이제 중간에 있는 파라미터들로 미분해서 구할 수 있죠. 사실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인데 이제 좀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다. 좀 뭔가 사슬처럼 이어지는 구조. 그래서 아까 이제 결국에는 우리 레이어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펑션도 다 존재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은 당연히 뭔가 이렇게 미분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울기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어서 계속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역전파를 구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 뭐 단순한 뭐 레이어 여러 가지 거치면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어에 대해서도. 그리고 저희 가중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 원하는 레이어에 대해서도 다 가중합 된 것들로 더 미분을 해서 계산을 해야겠죠. 사실 말로만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예시를 가져왔고요. 이게 저번에 저도 작년에 딥러닝 스터디 할 때 동준 씨가 뭔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가져온 자료인데, 저도 좀 도움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와 봤어요. 이건 좀 쉬었다 해볼까요? 네, 5분만 쉬겠습니다.
소리, 네. 저희 어디까지 하다 끝났냐면, 백프로파게이션 얘기하다 끝났어요. 아, 이게 좀 호흡이 길어가지고, 네, 금방 끊었는데,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예제였어요, 이게. 그래서 예제로 좀 봐보면, 이제 넷하고 이제 아웃이라고 써놨는데, 좀 의미가 어떤 의미였냐면, 음, 이제 5원에 대한 최종적인 가중합은 이 H1하고 H2에서 각각 H5랑 H6에서 온 값들에 대한 가중합하고 같죠. 있나요? 여기에 이제 바이어스도 추가되고요.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네, 이거를 만약에 좀 저희가 원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로스 펑션에 대한 그, 네, 미분값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 로스 펑션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요. 이게 251, 252로 해서 이제 토탈 로스라는 거는 결국엔 이 251과 252, 이 두 가지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좀 간단하게 봤을 때, 이 5에서, 네, 죄송합니다. 얘, 다시 할게요. 가중치, 다섯 번째 가중치에 대한 그 로스의 미분값을 좀 봐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이렇게, 얘네 두 개 가중합. 그걸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체인룰 적용해서 할 거니까 이 두 가지 단계에 섞여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웃하고 넷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섞어야겠죠. 최근 것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각각에 대해서도 좀 전개 가능할 거고 좀 더 이제 좀 깊은 것들, 좀 차이가 나는 것들, 최종 아웃풋하고 것들도 봤을 때 간단히 본다면 이 W1에 대한 이제 미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거예요. 이런 식이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 H1에서부터 H1은 이제 여기서 가는 뭔가 로스가 계산이 따로 될 거고 분리해서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W1에 대한 미분값으로 정의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두고 그리고 얘는 또 다시 H 네 H1에 대해서 다시 죄송합니다. H1에 대해서 이제 E51하고 E52 각각 분리해서 진행하면 되겠죠. 이거는 따로 이제 정리해서 다시 슬랙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얘도 이제 분리해서 하면은 최종적으로 어떠한 덧셈 두 가지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가중합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들 다 고려해서 체인룰을 적용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하면 된다라는 게 주요 논점입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거는 좀 트레이닝에 대한 영역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트레이닝을 할 때 로스 펑션이 필요하고, 이 로스 펑션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 손실함 함수에 대한 그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최적화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식을 다시 본다면 이 세타 값, 우리 원하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다. 인데 그걸 어떻게 업데이트 하냐면 어떤 손실 함수가 최소화하는 걸로 갈 건데 이 세타로 미분을 해주고 이 n이 최적화할 때 저희 말했던 건데 이게 러닝 레이트죠. 러닝 레이트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간단하게 저번에 뭐 약간 좀 발자국 뭐 이런 얘기도 해서 많이 부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러닝 레이트가 크게 되면은 어떠한 이 최적화를 구하고 싶을 때
얘네를 왔다 갔다 왔다 너무 크게 하면은 이 최적화를 못 거치고 계속 좀 넘어가는 현상이 있죠. 근데 얘네를 어떻게 좀 작게 만들면 뭐 원하는 국초점들을 좀 엄밀하게 찾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온 게 이제 아까 에타 값인가요? 네, 이 러닝 레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이제 뭐 러닝 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하이퍼 파라미터로 저희가 지정해 주면 되는 건데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아까 말했지만 뭐 미니 배치 활용해가지고 걔네를 좀 더 그나마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를 구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찾아간다라고 했지만 사실 기울기 관점에서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데이터에 대한 형태가 뭐 이런 안정적으로 이제 로스 펑션이 구해져 있다고 하면은 이 안정점, 새들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중간값 있잖아요. 얘는 뭐, 이평면에 대해서는, 이평면. 네,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미니멈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말 안정할 때, 앉아있는 지점. 여기서는 사실 맥스 값이죠.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기울기 최소화하는 느낌으로 계속 저희가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 들어오면은 단순하게 이 논리로 구했다고 했을 때 이제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못하진 않을 수 있지만 뭔가 좀 효율적으로 구하기에는 뭔가 한계가 있죠. 더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미니멈 값이라 더 아래로 못 내려가고 이게 최소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이 추가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좀 간단히 말하면 이제 뭐 관성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전의 그레디언트 값을 일부 보존을 해서 업데이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수식적으로 달라진 게 있다면요. 이 델타 세타 t라는 걸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전 값에 대한 걸 알파 값을 더해준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로 치환을 하면요. 그냥 단순하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고요. 여기 알파 값을 더해서 이 이전 값들에 대한 거를 알파 가중치를 통해서 이제 추가하게 되면은 전에 그레디언트 값을 일부 보존하게 된 모멘트 수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좀 로스를 하게 된다면 좀 이전 값들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은 새들 포인트에 대해서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원하는 지점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이제 저번 학술부장님께서 좀 만들어주신 자료였는데 그걸 좀 많이 참고했는데 뭐 당구의 끌어치기를 좀 비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당구를 잘 모르긴 하는데 이게 뭐 아래쪽을 치면은 이제 뭐 백스핀 돌아서 칠 때는 뭔가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충격량을 줬으니까 그 방향으로 나아갈 텐데 그 끌어치기에 대한 관성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얘네가 이게 뒤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런 관성을 계속 보존함으로써 얘네가 단순하게 원한 방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것들 반영해서 나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알파 값들을 한 0.9 정도 하게 되면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 계속 얘네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가중합 형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중합이 아니라 이렇게 지수를 계속 더하는 형태로 가죠. 등기술 형태로 가는데 이제 알파를 한 0.9 정도로 잡게 되고 많이 이럴 경우는 이제 최근 그레디언트가 좀 더 많이 반영되는 경향을 띱니다. 근데 얘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좀 평평한 걸 넘어서 뭐 좀 더 밑으로 내려가긴 해야 되지만 아무튼 좀 이렇게 평평하게 미니멈 값을 정해야 되는데 어 이런 평평한 것들을 지날 때 좀 빨리 지나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좀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은 여기서 좀 뭔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경사가 급하면 이렇게 좀 평평한 지점들은 우리가 원하는 뭐 로컬 미니멈 값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여기서 똑같은 속도로 계속 가게 되면 러닝 레이트가 일정해가지고
좀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지점들은 좀 빨리 가고, 이 기울기 급한 점들은 좀 천천히 해서 좀 엄밀하게 보자. 라는 개념이 이제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랑 아이언스 프로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살짝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원하는 거는 러닝 레이트를 보정하는 거예요. 러닝 레이트. 러닝 레이트. 얘를 보정하는 거죠. 얘를. 그래서 이 자체를 러닝 레이트라고 보면요. 이거를 추가함으로써, 그러니까 나누기로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속도를 가질 수 있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딕티브 그레디언트에서는 이제 그 R이라는 따로 이제 변수가 추가되고 이것을 그레디언트 제곱에 영향을 받는 변수로 만들므로써 얘네들이 최종적으로는 작은 그레디언트에서는 합승률이 증가하고 큰 그레디언트에서는 합승률이 감소하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보고 싶은 거는 이제 RMS 프로브인데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R 수식에 좀 더 베타라는 걸 통해서 한 번 더 학습률을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보통은 0.9로 설정한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초기에 그레디언트가 커서 학습이 느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감소하기만 했다면 모멘텀은 점점 잘 감소하게 될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를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중에 이제 RMS 프로이랑 이제 모멘텀을 추가한 게 두 개를 합친 게 이제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그래서 이거를 꽤나 많이 쓰고 사실 뭔가 옵티마이저를 뭐 쓸 때 뭘 써야 된다 이게 정해진 건 없지만 아담을 꽤나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개념은 그냥 모멘텀하고 RMS 프로를 두 가지 섞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수식이 조금 복잡해서 조금 화살표 표시를 해드리자면 약간 이런 느낌? 여기에 들어가고 SIT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러닝 리트 구할 때 러닝 리트래. 그 세탁값 보정할 때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손실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풀었으면은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뭐야 로스 펑션에 대한 기울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라지지 않았고, 아무튼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이게 모멘텀에 대한 수식이었고, 이제 RT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RT는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베타2T를 나눠봅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냥 이제 직관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모멘텀하고 RMS 프로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 다 섞어서 쓴 게 이 아담에서 원하는 이제 수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뭔가 좀 직관적인 의미를 추가하기 위해서 본다면 SIT 뭐 이 개념은 그레디언트 평균에서 이제 방향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방향을 결정하고 그레디언트에 대한 이제 RI2 같은 경우는 이제 제곱의 평균으로 해서 얘네들이 크기를 결정합니다. 크기를. 그래서 얘네들이 좀 더 잘 반영되어야 하는데 뭐 이제 뭐 뭔가 얘네가 좀 의문일 수 있거든요. 이제 베타 1, 2랑 죄송합니다. 베타 1T랑 베타 2T 얘네가 왜 굳이 나눠져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하느냐를 봤을 때 얘네를 안 나누고 그냥 얘네만 써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하면요. 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평균값이 제대로 평균값에 나타나길 원하는 건데 얘네 값이 포함돼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를 계속 나눠주는 형태로 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값 특히 뭐 초기값 0으로 설정해서 편향 보정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베타 1은 0.9, 베타 2는 0.99. 그래서 얘네로 나눴을 때 학습 초기에 그레디언트를 무시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얘네 다 똑같은 효과다.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원하는 폼이 이렇게 되고 얘네 두 개를 적용을 해서 아까 같은 이 수식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냥 습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때는 이제 RMS 프로이랑 모멘텀 두 가지를 표시로 나눴고 이렇게 변형을 해서 얘네 값들을
넣어서 만든 게 아담에 대한 수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까지 얘기했고요. 저희 이제부터 트레이닝 뉴럴 네트워크 넘어갈 텐데 그 전에 조금 우리 어디까지 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 좀 살펴볼게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함수를 딥러닝 함수를 구성하고 우리가 원하는 역할을 얘가 대신하거나 좀 더 하길 원하는 건데 얘네가 이제 라벨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트레인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게 트레인인데 트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딥러닝 네트워크가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하도록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스 펑션 통해서 채점하고 옵티마이저 적용을 해서 돌아가서 계속 가중치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에포크를 설정을 해서 그걸 다 학습을 시켰을 때 얘네가 뉴럴 네트워크가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타 값, 파라미터 값을 이제 가중치로 얘기했을 때 이걸 PTH로 저장하면 이제 나중에 인퍼런스 할 때 매번 불러서 매번 이제 매번 트레인 해가지고 하지 않고 이제 걔네를 가중치 불러서 로드를 할 수 있고요. 실사용화를 할 때는 그래서 꼭 얘네를 좀 로드해서 사용하자 저장해서 PTH 파일로. 이거는 이제 제미나이한테 PTH 파일로 저장해줘라고 하면은 금방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뭐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거를 학습을 시키는 거였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인퍼런스라는 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인퍼런스. 그래서 우리 결국에는 이제 추론이라는 걸 하게 될 건데 안 본 거에 대해서도 얘네들이 좀 더 잘 원하는 결론이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트레인에 대해서 트레인할 때 썼던 데이터를 그대로 주입해서 얘네가 그 원하는 결과를 뽑아낸다면 그냥 사실 딥러닝 모델을 그냥 외워버리면 그만이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모르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도 우리가 원하는 뭐 분류기가 되던가 뭐 예측을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때 이제 인퍼런스를 할 때 이제 뭔가 단순히 외우지 않고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해야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 지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뭐 모델 설계하고 아키텍처 구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로스 펑션 잘 만들어가지고 채점 잘 시키고 했던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인데 결국에는 인퍼런스를 잘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은 트레인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하냐라고 봤을 때 뭐 이제 세 가지의 고민에 마주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모델 용량 결정도 익스프레시브네스에서 표현력인데 이 복잡한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면 그 충분히 똑똑할까? 그래서 뭐 레이어 깊이, 노드수, 뭐 활성화함도 선택하면서 아키텍처를 잘 만들고요. 뭐 논문 보시면은 막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잘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전 성능 평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레인한 걸 외우지 않고 캐런 문제에서 잘 맞추느냐. 그래서 트레인할 때도 중간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밸리데이션 뭐 이런 걸 따로 셋을 나눠서 트레인 진행할 때 학습 상황이나 가속학 정도 뭐 이런 걸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한 성능을 보기 위함입니다. 관련 요소로 아규멘테이션, 뭐 얼리 스타핑 로직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저희 이번에 볼 거는 이제 뭐 트러블 레귤라이제이션 뭐 이런 거 볼 거고요. 이제 뭐 학습 효율성 극대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세 번째로 최적 정답치까지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학습을 해서 도달할 수 있느냐. 우리가 뭐 시간, 비용 뭐 이런 게 다 한정적이니까요. 학습시킬 때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킬까. 이렇게 했을 때 쓰는 게 이제 러닝 레이트, 뭐 옵티마이저, 배치 사이즈, 이니셜라이제이션, 뭐 너멀라이제이션 뭐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렇게 회색 글씨로 써놓은 거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모델 설계할 때 직접 뭐 숫자나 글자로 직접 탁탁 타이핑 치면은 이제 파이토키나 이런 거에서 그냥 단순히 지정이 되죠. 얘네는 뭔가 배우는 파라미터가 아니고 지정하는 파라미터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이제 과적합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게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버피팅 문제가 뭔가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너무 적합돼가지고 뭐 특히 뭐 이제 레이어를 많이 구성할수록 뭔가 단순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제 레이어를 많이 구성했을 때 그냥 이 모델이 이 트레인 데이터를 완전히 외워버려서 우리가 원하는 대답만 딱
복수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언센드 데이터, 우리가 보지 못한 거를 추론할 땐 정말 쓸모가 없는 모델이 된 거기 때문에 이 과적합을 방지해 가면서 이제 트레인을 시켜야 될 텐데 이 과적합 방지 기법에 대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drop out이라는 거예요. drop out은 이제 정교화나 모델링 결합을 한 번에 하는 방법인데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저희 노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드를 그냥 다 일하게 시키면 좀, 뭐랄까요? 좀 안일해져요. 안일해져요. 어차피 너무 많은 노드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힘을 덜 쓰더라도 어차피 문제는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확률 박스로 나오고 0, 1,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나중에 있어서 뭔가 오버피팅 문제가 특히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할 텐데 이런 것들을 보정해 주는 게 바로 드랍아웃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드랍 놔버리죠. 그냥 그 몇 가지 노드를 어떤 확률값에 대해서 놔버리는 겁니다. 뭐랄까요? 이런 걸 좀 봐보면 우리 원하는 지점에서 시작을 한다 했을 때 5개 중에 2개만 연결돼요. 이거는 매번 이제 확률값들을 정해주면 되는데 뭐 이런 것들 뭐 40%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뭐 라이브러리 쓰면은 단순하게 숫자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원하는 뭔가 지점들에 대해서 살아있는 노드들을 직접 결정해 주면서 트레인할 때도 뭔가 그러니까 일부 노드들에 대해서만 임의로 계속 확률적으로 학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노드들이 이제 옆에 노드들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문제를 풀 때 켜지거나 꺼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과적값을 방지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죠. 물론 뭐 정확도나 이런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떨어질 수 있긴 한데 이제 학습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가면서 정확한 언신드 데이터에 대한 대답을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효과로 본다면 다른 유닛이 해당 유닛의 실수를 보정해주는 아까 말한 그 안일한 문제, 코드 업데이션이 발생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오버피팅과 다르게 이제 특정 입력에만 강하게 활성되는 게 아니라서 이제 특정 피처, 그리고 어떠한 피처에 대해서 뭐 단순하게 막 엄청 세부적인 질감을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특징을 잘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들어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이제 웨이트 디케이라는 건데 우리가 뭐 가중치가 너무 많아버리면은 미세한 노이즈까지 그냥 다 외우지 못하도록 죄송합니다. 그냥 미세한 노이즈까지 다 외워버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중치가 커지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는 방식으로 W2 정교와 동일한 웨이트 디케이 방식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걸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좀 단순하게 하고 수정 안정성을 통해서 오버피팅을 좀 줄이고 우리 좀 안정적으로 좀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자라는 게 웨이트 디케이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볼 건데요. 이거는 사실 어떤 문제냐면, 초기 값이 저희는 사실 세팅을 할 때, 뭐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세팅할 수 있을 텐데, 뭐 0으로 세팅한다고 쳤을 때, 그래디언트 소실이나 폭주,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해요. 뭐 예시를 들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어떠한 모델에 대한 게 인풋 데이터가 존재할 거고, 여기에 대한 이제 분산이나 뭐 이런 게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 갈까요? 그래서 분산이 너무 커버린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투입이 됐는데 분산이 너무 커. 그럼 1하고 0에 대한 값들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을 때 얘네로 존재하면 이 기울기 값들이 너무 작아져요. 근데 이 기울기 값들이 너무 작아진다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원할 때 이 노드들을 이제 앞에 있는 것까지 잘 학습을 시켜가지고 여러 노드들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 레이어로 구성을 해서 이제 앞에 있는 노드들로 학습을 해서 뭔가 판정을 하길 원하는 건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0이 돼버리면 결국엔 우리 그레디언트 이제 미분해가지고 계산을 할 텐데 학습이 잘 안 되는 거죠. 0값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뭐랄까요? 분산이 너무 이제 커버리거나 이러면은 0에 가까워지고 반대로 뭐 시그모이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산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여기 값들에 몰릴 텐데 죄송합니다. 분산이 너무 작아버리면은 여기 값들이 너무 몰릴 텐데 얘는 기울기가 1에 수렴하죠. 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습이 잘 안 될 거고. 그래서 뭐 그레디언트 소실이나 폭주 혹은 과적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뭐 어떤 웨이트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라 좀 뭔가를 좀 합리적으로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계속 분산을 얘기한 이유가 뭐 여기서도 좀 목표가 분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출력에 대한 분산이 같았으면 좋겠다, 비슷하면 좋겠다, 좀 비슷하면 좋겠다라는 목표랑 이제 모든 층의 그레디언트 분산이 비슷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문제죠. 이걸로 쓰고요, 그냥 단순하게. 사실 뭔가 수식적으로 증명할 건 아니어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 뭐 사비에라는 아저씨랑 이제 헤에라는 아저씨 두 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초기값, 이제 초기화 그 방식이 이제 사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워드에 대한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는 출력에 대한 분산이 비슷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입력하고 출력에 대한 분산이 비슷했으면 좋겠다랑 모든 층의 입력, 출력, 그레디언트 분산이 비슷했으면 좋겠다기 때문에 포워드랑 백워드에서 결국엔 분산이 값이 같은 걸로 가정을 하고 걔네가 어떻게 하면은 값이 같아질지에 대해서 이제 쭈루룩 이제 전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이거 얘네 두 개 논문 보시면 되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결론을 봤을 때 이제 가중치에 대한 거를 인풋 노드 개수 분의 1을 설정을 하고 이제 그 백월드 이 모든 그레디언트의 분산이 비슷했으면 좋겠다를 하고 싶으면 n 아웃분의 1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그 노드의 개수 분의 1을 하면 된다. 그걸로 이제 분산을 정하면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이 사비 아저씨는 두 개를 목표는 두 개긴 했는데 얘네가 다 이루어지길 바래가지고 좀 어느 정도 그 절충안을 제시했죠. 그게 이제 조합 평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떠한 이제 분산을 정할 때 이 값으로 초기화를 해버리면 그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 사비 아저씨의 말이었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액티베이션 펑션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렐루도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제 해 아저씨는 사비 아저씨가 말한 결론에 대해서 이거는 뭐지 시그모이드나 이런 거에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말한 게 이제 렐루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좀 추가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 해 아저씨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포워드 결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풋하고 아웃풋에 좀 분산이 같았으면 좋겠다 했던 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저씨도 똑같이 뭔가 뭐 백월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했을 때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 돌렸을 때 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에 맞추면 된다라고 했던 게 최종 결론이에요. 그래서 뭔가 렐루 기반 모델을 쓸 때는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분산을 이 NL분의 2 그래서 인풋 데이터의 노드 분의 2 네, 로 계산을 하면 죄송합니다. 설정을 하면 좀 더 안정적이게 학습이 진행된다 하는 게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의 결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맨 마지막 노멀라이제이션인데요. 학습 중에도 좀 분산을 맞춰주자 했던 취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두 가지 볼 건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랑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미니 배치 단위로 데이터들을 평균 분산을 구해서 정교화. 그리고 뭐 인터널 코베리어트 시프트 뭐 이런 거 있고 아무튼 그런 걸 해결했고 이제 뭐 과적합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뭐 모든 피처들에 대해서 평균 분산을 구한다. 배치 사이즈 상관없고 사실 뭔가 우리 좀 나중에 계속 배울 텐데 RNN이나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표현처럼 사용된다. 이건데요. 사실 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쓰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안 배워가지고 조금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부터 보면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뭔가 사실 미니 배치로 저희가 뭔가 인풋을 투입했었잖아요. 미니 배치에서.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분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포가 되게 다양한 느낌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특히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 뭔가 분산이 크거나 작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지점에서 그레디언트 밴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뭐 여기서는 일로 수렴해서 뭔가 계속 같은 값이라고 뭐 이런 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좋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좀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는데 그걸 어떨 때 하냐면 이제 인풋 할 때 그 배치들 단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좀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배치 단위로 했던 것을 정교화를 해줘요. 그래서 이 값이 되겠죠. 그럼 뭔가 이런 형태로 바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뭔가 이게 조금 더 정규 분포화 된 거죠. 정규 분포화. 그 뭔가 형상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긴 할 텐데 얘네가 이제 정규 분포화 돼서 이제 정규화가 된 상태일 거고 이때 뮤랑 시그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니 배치 각각에 대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값들을 가지고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진행을 해서 나오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원하는 건 안 나와요. 왜냐면 뭐 분산이 있다고 해도 뭔가 중앙에 몰려있기 때문에 좀 뭔가 분산이나 이런 걸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스케일링 앤 시프트 전략을 취해요. 단순하게 그냥 뭔가 고정된 정교화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이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이제 R만큼 원하는 값을 좀 상수배에서 늘린 다음에 네, 이런 값들로 원하는 분포를 띠는 이제 어, 이제 정교화를 거쳐서 얘네들을 좀 투입해서 학습을 시킨다라는 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최종적으로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진행이 되고 뭐 이런 정교화 값들을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학습을 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 무빙 에버리지라는 게 있는데 무빙 에버리지.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인퍼런스나 테스트 할 때 쓰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뭔가 미니 배치들이 학습됐을 텐데 그거 이제 학습된 MA라면 그대로 가져 써서 뮤나 세타 값들을 구할 때 이 학습된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테스트에 사용한다 라는 개념으로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이거는 이제 샘플 단위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샘플 단위로. 이제 한 줄이 한 샘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치라고 봤는데 배치 크기가 3이고 이제 이게 세 가지의 샘플이 들어있으니까 배치 크기가 3이고 X1에 대한 게 이제 여러 가지 특징, 네 가지가 있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뭔가 배치 크기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샘플 하나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와닿으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뭔가 저희 뭐 트랜스포머나 이런 거 할 때 결국에는 하나의 뭐 샘플 안에 여러 가지 토큰이 존재할 텐데 그 토큰에 대해서 이제 피처가 존재하고 그것들을 이제 죄송합니다. 그 토큰에 대해서 뭔가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그 특히 NLP에서는 뭔가 안정적인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취하고 실제 뭐 아키텍처 보시면 이제 LN 뭐 이런 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거 노멀라이제이션 좀 안정화 위해서 썼구나 라고 보시고 좀 더 자세한 거는 그 세션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그대로고요. 두 가지 차이를 본다면 뭔가 배치 단위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느냐 아니면은 이제 싱글 샘플, 그러니까 뭔가 샘플 단위에서 이제 피처들에 대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했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뭔가 뮤랑 세타를 가지고 정교하고 이제 감마랑 베타값 가지고 시프트 n 뭐죠 이름이 스케일 네, 죄송합니다. 스케일 앤 시프트 네, 두 가지 를 같이 거쳐서 원하는 이제 정결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주요 내용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끝난 것 같습니다. 어, 네, 두 개를 좀 간단히 비교한 건데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제 C끼리 C가 이제 특징이고요. B초고 이제 N은 샘플 이게 이미지 크기인데 네,
결국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C끼리는 각각 독립이고 얘네끼리는 독립이죠. 그리고 N 방향으로 쭉 뻗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네의 단위로 뭔가 정교화가 진행되는 거고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N 샘플끼리는 죄송합니다. 배치끼리는 이제 독립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샘플끼리는 독립이고 이제 C 방향으로 뻗어 있어서 얘네들 안에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각각에 대해서 용도가 따로 있으니 이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쓰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서머를 해보면 저희 오늘 한 게 딥러닝 인트로여서 그냥 뭐 어떻게 딥러닝 모델이 구성되고 이제 로스 펑션 통해서 채점이 되고 옵티마이저 통해서 어떻게 좀 최적화돼서 얘들이 이제 결국에는 파라미터 이 세타라는 파라미터 이 세타 안에 WB 또 아까 그 엣지들의 값들이 있고요. 그걸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업데이트하느냐가 주된 목적이었는데 이걸 좀 도식화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LP 이 단어들이 뒤에 세션에 되게 많이 나올 텐데 이거 그냥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넌 리니어리티를 위한 액티베이션 펑션도 우리 아까 아키텍처 구성할 때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포게이션도 로스 펑션 구하기 위한 전력으로 있었고요.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뭔가 좀 예시 코드로 보여드리고자 했는데요. 사실 뭔가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좀 크게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현이 될까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되게 간단한 코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 설명 이외에는 뭐 기능이 있는 코드는 아니긴 해요. 뭐 아무튼 저희 뭔가 레이어 구성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얘네들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나 러닝 레이트나 뭐 히든 사이즈에서 은닉층 개수 그리고 뭐 뉴런수 그리고 뭐 에포크가 아까 말했던 게 뭔가 하나의 배치가 다 통과될 때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가 한 번에 통과될 때 이제 그걸 에포크라고 하는데 이 반복수가 에포크거든요. 이제 학습 횟수라고 보시면 돼요, 에포크를. 근데 이 학습 횟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그 TQDMS라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로스 여긴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있네요. 로스가 어떻게 되느냐 학습 로스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 나와요. 근데 얘네 값들이 조금 지금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크게 감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좀 보시면서 이 F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웨이트 디케이 같은 경우는 뭐 부적합 방지 방법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었고요. 네, 뭐 이제 최종적으로 모델 설계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설계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층 거쳐서 하고요. 이거는 그냥 단일층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여러 가지 복붙을 하면은 똑같은 층이 여러 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워드 하는 과정 나와 있고, 여기 드롭 아웃도 있네요. 과적화 방지를 위한 도구였다. 그리고 손실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크로스 엔트로피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담 펑션 여기 있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 뭐 똑같은 걸 네, 이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로스 해서 뭐 원하는 숫자 맞추기 테스트를 한 건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딥러닝 모델을 구현을 할 수 있으니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는 세션이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